exciting run and slots the ball home. Look at this pace. They're all frightened to touch him in case he goes over. What a run! What a player! Wonderful, wonderful goal. Joy to watch. 안녕하세요. 세상이 원하는 체육쌤 세원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영역형 경쟁활동의 신체활동인 축구 종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쟁활동 단원, 그 중에서도 영역형 경쟁활동 단원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축구라는 종목을 예로 들어서 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축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구 수업의 첫 시간으로 축구의 이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축구를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축구의 역사라든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인 규칙 이런 것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축구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한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축구 경기에서 수비수가 방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밀집된 수비라든지 아니면 수비수가 열심히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간을 만들어 골을 넣으려고 할 때 공격수들이 사용하는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팀이 이제 공을 가지고 상대편 골에다가 골을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수비수가 너무 빡빡하거나 아니면 너무 수비가 밀집 대형으로 서 있어서 모처럼 공간을 만들기 어려울 상황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럴 때 공격권을 가진 팀에서는 이런 수비 대형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럴 때 사용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축구에서 공격수가 공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기능에는 킥, 트래핑, 드리블 등이 있다. 공을 가진 공격수는 다양한 종류의 킥을 통해서 빈 공간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해야 하며 패스가 힘든 상황에서는 직접 드리블 돌파를 통해 공간을 만들 수도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내용이긴 하지만 축구 기능에는 킥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래핑, 그 다음 드리블이라는 기능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배우겠지만 공을 가진 선수들은 다양한 킥 방법을 이용해서 또는 다양한 패스 방법을 이용해서 수비수들 사이에 적절한 공간에 침투하는 연결을 한다든지 또는 본인이 직접 화려한 드리블을 통해서 수비수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수비 대형을 무너뜨리는 이런 기술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슈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비수들을 공격수들 쪽으로 최대한 끌어내고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수비수들의 어떤 빈 공간을 잘 침투해서 또는 패스를 통해서나 또는 선수가 직접 드리블을 통해서 그런 수비수들 사이의 공간을 침투해서 골을 연결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수비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공간을 만들어내고 공격수들이 골을 넣기 위한 움직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간단히 생각 열기로 한번 시작을 해 봤습니다. 자, 먼저 좀 교과서를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구에 대한 이해 부분인데요.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축구는 11명이 한 팀을 이루어 상대 골대 안에 공을 넣어 승부를 가르는 팀 경기로 손과 팔 이외의 신체 부위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주로 발로 공을 차서 경기를 진행한다. 특별한 시설 없이 공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활동해온 스포츠이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영국을 모태로 하는 근대 축구는 1882년 영국 승무원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전파되었고 1904년 정식 축구가 보급되었다. 이후 192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하에 경기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축구 경기가 열리기 시작하였으며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하였다.
축구는 직사각형의 넓은 공간에서 90분 동안 지속적으로 뛰는 운동이므로 심폐지구력과 근지구력 등이 필요하다. 또한 빠른 방향 전환과 순간적인 속력을 요구하는 동작이 많으므로 순발력과 민첩성, 협응력 등의 체력 요소도 필요하며 개인의 운동 능력 못지않게 팀원의 협력과 경기 전술이 중요하다. 라고 우리 교과서 본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축구는 11명이 한 팀을 이루죠. 그런데 이제 정식 경기선 11명이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친구들과 쉬는 시간 또는 점심시간에 놀이를 할 때는 꼭 11명을 채우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죠. 그리고, 풋살이라고 해서 축구와 좀 비슷한 경기인데, 좀 더 적은 경기장, 작은 경기장에서 적은 인원으로 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 팔 이외의 신체 부위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손 또는 어깨 아래 부분에 공을 맞는다면 이제 핸들링 파울이라는 그 규칙 위반을 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료 화면을 좀 볼게요. 왼쪽 화면에 보면 월드컵 공인구의 역사라고 해서 제일 먼저 1903년에 만들어진 공부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더 자세한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는 11명이 한 팀을 이루어 상대 골대 안에 공을 넣어서 승부를 가리는 영역형 경쟁 스포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구의 주요 역사는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초창기의 축구는 장소나 규칙 등이 아주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아마 놀이에서 시작이 됐겠죠. 그리고 영국 축구협회가 설립됐고, 그래서 규칙이 어느 정도 좀 정비가 됐습니다. 규칙이 어느 정도 좀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국제축구연맹,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피파라는 단체가 1904년에 창설이 됐고, 세계적인 스포츠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공들이 나와 있습니다. 월드컵 때 4년마다 열리는 세계적인 축구 경기죠. 대회죠. 월드컵 대회에서 사용됐던, 지금까지 사용됐던 공인구들에 대한 어떤 변천 과정인데요. 가장 먼저 이렇게 붉은색 모양으로 된 1930년에 티멘토라고 불렸던 공이 최초 이제 피파 올림픽 공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1970년에 텔스타, 1982년에 탱고 에스파냐, 1990년에 에트루스코 유니코, 1998년에 트리콜로, 그 다음에 2002년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했던 한일 월드컵 때 사용했던 2002년 피버노바, 그 다음에 2006년 월드컵 때 사용됐던 팀 가이스트, 그 다음에 2010년 남아공 올림픽 때 사용되었던 자블라니, 그 다음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자꾸 왜 올림픽이 나오죠? 브라질 월드컵 때 사용됐던 이런 공인구 브라주카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2002년 피버노바 공부터 좀 많이 기억에 남고요. 선생님이 이때 대학생이었고요. 사실 뭐 82년, 90년, 98년 이런 공들도 선생님은 사실 잘 모르겠네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제 디자인이 점차적으로 변화되면서 디자인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공의 기능적인 부분들도 많이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의 반발력, 탄성을 높여서 공격수들에게는 좀 더 유리하게, 다시 말하면 좀 강력한 슈팅이 될 수 있도록 공이 좀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반대 입장에서 수비수나 골키퍼 입장에서는 상대 공격수가 슈팅한 공을 좀 막는 게 어려울 정도로, 좀 까다로울 정도로 이렇게 그 공인구가 변화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교과서의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축구의 경기 방법과 규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경기 인원은 각 팀당 11명이고 선수 교체는 3명까지 가능하고 연장전 때에는 1명이 추가로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경기나 아니면 그 대회 때마다 그 대회를 주관하는 주최 측에서 또 어떤 지도자들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좀
조정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수 교체를 뭐 이번에는 친선 경기니까 한 5명까지 하자, 또는 좀 타이틀이 있는 공식 경기면 뭐 3명까지 하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 대회의 성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시간은 전후반 45분씩, 중학생은 35분 또는 40분 정도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은 전후반 사이에 15분 이내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재개한다라고 했는데, 처음 킥오프, 축구 경기가 시작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경기가 중간에 이제 멈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그럴 때 다시 경기가 시작되는, 재개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스로인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킥, 골킥, 뭐 코너킥,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찬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널티킥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수비팀이 공격팀에게 반칙을 할 경우에 심판이 공격팀 선수에게 정지해 놓은 상태에서 골로부터 11m 거리에서 공을 찰 수 있는, 어떤 수비수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로지 공격수가 자유롭게 공을 찰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것을 바로 페널티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경고인데요. 여러분들 가끔 경기 장면을 보면 심판들이 옐로우 카드 또는 레드 카드를 꺼내는 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때 경고는 옐로우 카드에 해당되는 건데요.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비신사적인 행위를 할 경우, 그 다음에 지속적인 반칙 행위를 할 경우, 고의적인 경기를 지연하는 행위를 할 경우, 심판에게 지나치게 항의를 한 행위, 또는 주심의 허가 없이 경기장을 출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주심은 그 행위를 일으킨 사람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이면서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한 경기에서 한 명의 선수가 2번으로 경고, 옐로우 카드를 2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바로 레드 카드로 바뀌면서 퇴장이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고 없이 바로 레드 카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바로 퇴장을 의미합니다. 난폭한 행위를 했다거나, 심하게 반칙을 했다거나, 상대 선수를 모욕했다거나, 또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막는 행위를 한다거나, 한 경기에서 2번 경고를 받게 되면 퇴장, 레드 카드를 받게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경기장 모습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네모 박스에 스로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공이 사이드라인 밖으로 나갔을 때 양손으로 공을 경기장 그라운드 안으로 던져서 경기를 재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른쪽 화면에 이제 경기장 코트가 있죠. 그러면 옆으로 긴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을 터치 라인 또는 사이드 라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양쪽 골대 뒤쪽으로 있는 짧은 2개의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골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를 하다가 심판이 뭐 스로인 또는 뭐 사이드 라인에서 하세요, 또는 골 라인 아웃, 뭐 골 라인에서 하세요라고 말하면, 어느 게 골 라인이고 어느 게 사이드라인, 터치라인이구나 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경기장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센터 서클이라고 되어 있고요. 센터 서클의 반지름은 9.1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서클의 정 가운데에는 센터 마크라고 해서 동그란 하얀색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좀, 우리 학교는 운동장이 흙으로 돼 있어서, 모래로 돼 있어서 이런 라인이 그려져 있지 않은데, 실제로 축구 경기장에는 라인들이 그려져 있죠. 선생님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 네모 박스를 페널티 에어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수비팀이 공격팀 선수에게 파울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페널티킥이 이제 심판이 판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 화면에 하얀색 점, 페널티 마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페널티 마크는 골라인에서부터 11m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킥을 심판이 판정하게 되면
그 페널티킥을 찰 선수와 그 다음에 상대편 골키퍼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이 페널티 박스와 이 페널티 아크라고 하는 이 원 뒤쪽으로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에 또 작은 네모로 구역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골 에어리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좀 내용을 볼게요. 자, 스로이는 뭐 사이드라인 밖으로 나갔을 때 양손으로 공을 그라운드 안으로 던져서 경기를 재개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공을 잡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스로인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정상적이지 않게 스로인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드라인, 터치라인 바깥쪽에서 공을 던지게 되면 다 정상인데요. 이 오른쪽 화면처럼 한쪽 발이 완전히 터치라인, 사이드라인을 넘어서 그라운드 안으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있다든지 두 발이 다 경기장 안쪽에서 던져지게 된다면 스로인 파울로 이 공은 다시 공격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 축구하는 장면을 좀 보다 보면 선생님이 이제 심판을 봐주다 보면 이 스로인 파울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주로 대표적으로 스로인 파울을 나오는 대표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을 던지려고 하는 방향과 이 발이 가리키는 방향이 동일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발은 경기장 정면을 향해서 있는데 공을 옆쪽 방향으로 던진다든지 하게 되면 스로인 파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로인 할 때는 내가 공을 던지려는 방향과 내 발의 방향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수 있도록 유념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스로인은 말 그대로 공을 던져야 되는데 내 앞에다 살짝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그 다음에 스로인 파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로인을 할 때 두 발이 다 지면에서 떨어진다거나 이럴 경우에도 스로인 파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발은 꼭 지면에 경기장에 붙어서 던져 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그림에 보면 경기 시작 방법이라고 해서 공을 센터 마크에 놓고 방향에 상관없이 킥을 해서 경기를 시작한다. 이제 킥오프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 축구 경기 룰이 바뀌기 전에는 이 센터 서클 안에 공격 선수가 두 명이 위치해서 한 명의 선수가 반드시 공을 앞쪽으로 밀고 이 센터 라인보다 앞으로 나와서 경기가 시작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룰이 바뀌면서 이제는 센터 서클에 있는 공이 이 하프 라인을 넘지 않더라도 바로 뒤로 빼서라도 경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할 때 심판은 총 4명이 있습니다. 주심이 여러분들이 주로 볼 수 있는 경기장을 뛰어다니면서 판정을 해주는 심판을 주심이라고 하고요.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진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부심, 2명이 주심을 보조하는데 주로 어디에 있냐면 이 사이드라인 쪽으로 주심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심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심은 주로 사이드아웃이 됐을 때 공격 방향을 가리킨다든지 또는 주심이 보지 못하는 어떤 파울이 일어났을 때 깃발을 흔들어서 주심에게 파울이 일어났다라는 내용을 알려준다든지 또는 수비팀의 골키퍼를 제외한 최종 수비수 선수를 따라다니면서 공격팀이 오프사이드 파울을 범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보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너킥인데요. 코너킥은 축구공이 수비수를 맞고 엔드라인, 다시 말하면 이 골 라인 쪽으로 공이 나가게 됐을 때 공격팀이 그 나간 방향에 있는 가까운 코너에서 패스를 해서 경기를 다시 재개하는 방법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지금 이 라인이 경기장 그 코너를 설명하는 라인이고요. 그 앞에 1m 거리에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안에다가 어느 위치에다가 공을 놔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채골 라인과 그 다음에 이 엔드라인과 사이드라인, 골라인과 사이드라인 바깥쪽에 공이 위치한다면 정확한 코너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너킥을 할 때에도 이 라인을 잘 지켜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킥입니다. 골킥은 공격수에 의해서 공이 골라인, 엔드라인 바깥쪽으로 나갔을 때 골키퍼가 이 골 에어리어 라인이라고 하는 이 안쪽 네모 라인 상에다가 공을 위치하고 공을 내려놓고 골키퍼가 공을 차서 경기를 재개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경기를 하다 보면 이 골라인에 대한 어느 경우에 골킥을 해야 하고 어느 경우에 내가 들고 찰 수 있고 이런 경우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축구 시합을 많이 해보지 않은 여학생들이 주로 그런 상황 판단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골킥은 다시 말하면 이 골 에어리어 안에 있는 선에다가 공을 내려놓고 차는 골킥은 공격수에 의해서 공이 골라인 쪽으로 아웃이 되었을 때 골키퍼가 골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너킥은 수비팀을 막고 골라인 밖으로 나갔을 때 공격팀이 양 경기장에 있는 이 코너에서 패스나 패스 등을 통해서 경기를 재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 밑에 보면 이제 간접 프리킥이 있고요. 그리고 간접 프리킥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직접 프리킥이 있습니다. 프리킥은 어떤 파울이라든지 어떤 경기가 중단되는 경우에 그 지점에서 공을 놓고 차서 경기를 다시 재개하는 방법인데요. 직접 프리킥은 공격수가 한 번에 찬 공이 골로 득점될 수 있는 직접 슈팅할 수 있는 골로 연결할 수 있는 프리킥을 직접 프리킥이라고 하고요. 간접 프리킥은 공을 찬 사람이 혹시라도 그게 골로 연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것은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접 프리킥은 반드시 공을 찬 사람 외에 어떤 다른 사람을 거쳐서 공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프리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접 프리킥은 직접 골로 연결할 수 없는 프리킥이라고 했습니다.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상대 선수가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또는 수비수가 좀 진로를 방해했을 때, 또는 골키퍼가 손으로 공을 잡고 빨리 공을 차서 경기를 재개해야 하는데 6초 이상 공을 차지 않고 가지고 있을 때, 또는 옵사이드 반칙이라고 했을 때, 이런 오프사이드 반칙을 했을 때 간접 프리킥이 범해집니다. 근데 오프사이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프리킥입니다. 직접 프리킥은 공을 찬 선수가 바로 골로 연결할 수 있는 프리킥인데요. 어떤 경우에 직접 프리킥이 선언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키킹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차거나 또는 차려고 했을 때 심판이 파울을 불면 직접 프리킥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트리핑이라고 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을 때, 이것은 정상적인 태클과는 좀 다른데요. 정상적인 태클은 수비수가 공격수를 정면에서 공격수의 몸을 건드리지 않고 슬라이딩으로 넘어져서 공을 터치해서 빼내는 기술인데요. 이런 태클이 아닌 트리핑이라고 해서 공을 건드리지 않고 공격수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린다던가 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심판은 직접 프리킥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차징이라고 해서 몸이나 어깨로 거칠게 상대 선수를 밀었을 때 직접 프리킥이 선언이 되는데요. 정당한 어깨 싸움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좀 힘싸움 같은 몸싸움은 축구에서 좀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세게 상대방을 밀치거나 또는 이렇게 좀 적정선을 넘어서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는 좀 차징으로 직접 프리킥 상황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푸싱, 상대방을 밀었을 때죠.
경기와는 상관없이 또는 정당하지 않게 나의 손이나 몸으로 상대방을 고의로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직접 프리킥이 선언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스트라이킹이라고 상대 선수를 때렸을 때 간혹 여러분들 경기 장면을 보다 보면 이렇게 심판이 보지 않을 때 주먹이나 몸으로 상대 선수를 이렇게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아마 경고도 함께 받을 수 있고 심한 경우는 바로 퇴장 처리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 이제 홀딩이라고 해서 고의로 붙잡거나 상대 선수를 이렇게 건드릴 때, 상대 선수, 수비 선수가 상대 공격수가 너무 빨라서 뒤쫓을 수 없을 때 나도 모르게 상대 선수의 유니폼을 심하게 끌어당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직접 프리킥이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축구에서 우리 심판법, 그러니까 주심 또는 부심이 어떤 수신호나 또 깃발을 이용해서 어떤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드밴테이지라고 해서 주심이 두 팔을 공격 방향으로 뻗으면서 경기를 계속 진행하라고 판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상황이냐면 공격팀이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수비팀이 파울을 범했는데 그 공이 파울을 범한 시점에서 그 공이 다른 공격 선수로 연결이 돼서 공격이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을 때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심판은 바로 파울을 불지 않고 일단 어드밴티지 상황을 적용해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진행하도록 했는데 그 움직임이 바로 뭐 결정적으로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거나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심판은 휘슬을 불어서 그 전에 일어났던 파울을 판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드밴테이지는 경기가 매 파울이 있을 때마다 심판이 주심이 휘슬을 불어서 중단하게 되면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이 자주 끊기고 또는 흥미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심은 파울이 일어나더라도 그 이후의 상황이 공격으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 상황을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파울에 대한 판정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고 퇴장해서 옐로 카드나 레드 카드를 머리 위로 드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선생님이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경고를 주어야 될 상황에서는 옐로 카드를 또는 퇴장을 주어야 될 상황에서는 레드 카드를 심판이 해당 선수를 심판 앞으로 부른 다음에 그 심판 보는 앞에서 이렇게 카드를 머리 위로 세워서 관중이나 다른 선수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게 그렇게 판정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로인은 주심이 아니라 부심이 하는 판정인데요. 스로인은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죠? 공격 선수라든지 수비 선수라든지 플레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이 사이드라인,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게 될 경우에 부심은 그 공을 어떤 팀에서 이제 공격을 이어가야 하는지 공격이 진행되어야 될 공격 방향을 깃발로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격 방향을 가리키게 되면 선수들은 어느 쪽 팀이 스로인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너킥입니다. 코너킥은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다고 했죠? 수비팀의 몸을 맞고 공이 수비팀 골라인 쪽으로 공이 아웃이 되게 되면 나가게 되면 가장 가까운 그 경기장 코너에서 공격팀이 코너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부심은 코너킥 깃발을 가리키면서 코너를 가리키면서 코너킥이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주심은 코너킥을 어느 쪽 방향 코너에서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함께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킥 상황인데요. 골킥은 반대로 공격팀이 슈팅을 했거나 아니면 드리블에서 어떤 실책을 했거나 했을 때 공격팀에 의해서 상대편 골라인 쪽으로 공이 아웃됐을 경우에 부심은 얼른 이 골라인까지 내려와서 골포스트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골킥 상황이구나. 그러면 골키퍼는 그 공을 주워서 골 에어리어 안에 있는 그 선 위에 공을 올려놓고 골라인과 평행한 골 에어리어에 있는 그 선 위에다가 공을 올려놓고 공을 차면서 경기를 재개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골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 교체가 이루어질 상황인데요.
감독이나 또는 지도자들이 선수를 교체하고자 할 때 대기심, 주심과 한 명의 주심과 두 명의 선심을 제외한 대기심이라는 심판이 경기장 코트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팀의 감독이나 코치들은 우리 팀 선수 교체를 하겠다라는 뜻을 대기심에게 밝히고, 대기심은 경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선수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사이드 뭐 아웃이 됐던지 또는 어떤 파울이 났던지 경기가 일단 중단된 상태에서 심판에게, 주심에게 선수 교체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려줍니다. 이럴 때 부심은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깃발을 머리 위로, 양쪽 머리 위,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깃발을 올리고, 이럴 때 주심은 이 신호를 보면 선수 교체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적절한 상황에서 선수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신호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판법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축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축구는 어떤 종목이고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경기를 하는지 경기 방법과 규칙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심판이 하는 역할, 그 다음에 부심, 그러니까 주심이 하는 역할, 부심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고, 간단한 심판법 등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내용 가지고 축구를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강의 이외에 선생님이 또 추가로 제공하는 영상 자료들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이 축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축구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안녕!